안녕하세요. 좌인달 아파TV 알면 좋아요. 진행자 강홍규 PD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질병 백신, 연금저축 안전정복 시리즈 엔딩 시간으로 이미 예고해드렸었죠.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참모들과 대담 프로가 있었는데요. 그 대담 프로를 함께 들으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연금저축과 변액보험을 통한 노후준비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현재 우리나라 연금저축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해갈 것인지 또 어떤 통찰을 해서 우리 가입자들이 유익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는지를 아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박현주 회장은 증권회사 출신인데 보험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낙후된 우리 보험의 환경을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나라의 변하는 환경에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문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도 본격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간에서는 연금을 두고 노후 생활의 생명줄, 연금 부자가 진짜 부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래 연금에 관심이 많은 50대, 60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연금에 대해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박현주 회장님, 미래에셋의 연금투자 전문가인 김경록 대표, 조성식 대표와 함께 연금과 변액보험을 통한 노후준비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퇴직연금이 이제 2019년 말 220조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15%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개인연금하고 변액연금하고 합쳐서 350조 원 정도 보시면 이 둘 합치면 이미 570조 원입니다. 퇴직연금을 잘못 얘기하고 있네요. 퇴직연금이 지금 220조가 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또 한 770조 원 정도 되니까 이미 한 1,400조 원 정도가 연금시장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규모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는 연금이라는 잠깐 착각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의 미래 노후 준비가 거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걸 관리하느냐. 맞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해보려고. 예, 맞습니다. 일단 변액연금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죠. 변액연금 전체 규모가 지금 얼마나 114조 원 정도 되는데요. 114조. 전년비 대비해서 한 8% 정도 AUM이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금 유입 성격보다는 시장이 올라서 규모가 큰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잖아요. 변액연금이 대단히 좋은 상품이다. 그런데 왜 시장 반응을 이렇게 미직을 합니까? 저도 이제 변액보험을 설명을 할 때 저는 스스로 만드는 국민연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국민연금은 받을 사람이 많아지고 또 낼 사람이 적어지고 하면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수령액을 줄인다든지 수령 시기를 늦춘다든지 이렇게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변액보험은 변액보험 가입자가 그것을 자기가 관리하고 또 수령 시기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드는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의 변액보험 시장이 왜 정체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는 3,000포인트를 넘은 그 한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주 오랜 동안 한국의 코스피가 박스피로 불릴 만큼 갇혀 있었던 것이 원인이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 5년 동안 1,800포인트, 자, 갇혀 있을 때 바로 종목 전환과 펀드 변경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한 50%를 차지하는 채권 시장은 2% 남짓한
국내 채권 이렇게 있어서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그 한 5, 6년 동안 수익이 정체되어 있던 것이 이제 변액보험 시장에 대한 언론의 또 문제, 또 소비자의 불만도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됐어요. 그럼 그런 사업비 빼고 나서 수익이 거의 없는 변액보험을 누가 들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시기에도 글로벌 자산 매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해외 투자를 70%, 국내 투자를 지금 30%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2년에서 16년 기간에도 저희의 가장 많은 자산은 사실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변액보험은 제가 이제 미래에셋 생명을 인수한 거에 한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한국 투자들이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우리가 여러 펀드를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손해 보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마음이 걸렸어요, 사실. 제가 연예인은 안 했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좋은 게 많았다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나가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자본시장의 투자는 그런 거예요. 이 부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변액보험을 하는 투자형 보험회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버크셔 해저처럼 투자를 하는 그런 보험회사를 만들어서 좀 다른 영역을 개척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IFRS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자, 이 박현주 회장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보수적인 변액보험, 사업비만 빼먹는 그런 형태의 후진성 보험회사는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자, 이웃 홍콩이나 프랑스나 또 독일 이런 데는 선진 금융 국가들은요, 보험회사에서 장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재원들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해서 배당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소개를 해드린다면 홍콩 악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고객들에게 보험회사가 모아가지고 운영을 해서 90%를 고객에게 배당으로 쌓아줍니다. 그리고 회사는 10%만 가져가고요. 그래서 거의 100세 기준에서 연평균 복리로 6.9% 정도의 수익률, 보통 6에서 7% 사이 이 수익이 거의 보장되다시피 하는 그런 이행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안전성이라는 명분, 그 전통적인 어떤 그 방식, 이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운영 능력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에는 운영 자산 규모가 글로벌 규모하고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판매 수수료만 따먹고 사업비만 따먹고 끝나는 것이죠. 이게 정말 프레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현주 회장이 얘기하는 것은 저 선진금융보험회사들처럼 책임지고 운영을 해서 운영 수익을 많이 내주는, 즉 유배당 상품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 규제가 있는 거예요. 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도 그 제가 가졌던 생명에서 꿈을 아직까지는 못 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 자산으로서 변액보험을 이끌어가면서 국민들 노후에 기여를 해줘야겠다. 이것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천천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버크셔 해저처럼 생명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투자들에게 그 돌려주고 하는 것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시간이 한 몇 년 필요할 거예요. 2, 3년, 3, 4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서히 우리가 이제 생명의 네이버 파이낸스를 투자했듯이 또 센터원도 투자하고 그랬듯이 그런 이제 과정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변액보험이 피가 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피가 세고 네. 금리는 적음이고 혁신하는 기업들은 글로벌에 다 있고. 근데 왜 변액보험을 이렇게 운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잘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한 50% 이상이 오는 것 같은데 그건 뭐 고무적인 거지만 업계 전체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주식시장에 100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변액보험에 2조 5천억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 변액보험에 대한 사업비 이슈, 또 박스피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그 잔영이 아직도 남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변액보험은 10년 동안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 안에서 주식 양도 차익, 또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비과세가 되는 엄청난 그 비과세 툴입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그 투자 원칙 중에 우량주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복리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변액보험만큼 효율적인 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데 네, 우리는 변액보험 주옥 같은 사업비 이슈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업비 이슈가 초반에 이제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면 조금 몇 년 있다, 2, 3년 있다 하면 마이너스 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그 보험회사들이 대출로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변액보험 담보로 초반으로 그거 그렇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변액보험은 80%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해지를 하지 않고도 목돈이 필요하실 때는 그 할수 있죠. 보험료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지를 해버리셔. 비과세가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지나고 또 많은 고객분들이 아 내가 만기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지하시는 보험사들이 혹시 말이에요. 보험사들이 고객들한테 이런 거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약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조금 그냥 파는 데만 바쁘고. 네, 고객들한테 제대로 얘기하고 있죠. 가져갔다라고. 예. 내가 변액 60년 동안 보험회사들이 파는 데만 이게 급급했죠. 보험회사만 그랬나요? 증권회사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죠. 2조 5천 늘었다. 참 적게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변액보험의 시대 변화가 크게 이루어진 게 이전에는 금액 제한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변액보험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액의 자금들이 절세 목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금리를 주더라도 이 사람들은 과세 혜택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네. 보험사들이 운용을 잘해서 사업비를 다 떼고 수익률까지 높여줄 인센티브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억 원으로 제한이 딱 되자 그에게 자금들은 안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과세 혜택보다도 있지만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보험사들이 별로 노력을 안 하고 계속 저축형이나 채권형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채권형으로 가는 게 채권형으로 가려면 어떻게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바로 이겁니다. 왜 이 장기 상품을 공시율령이나 정기예금이나 이 채권형으로 묻어둔다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 대목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계획 자금은 채권형으로 하더라도 네. 과세 혜택 때문에 지원이 네. 가능했는데 네. 이 시대가 완전히 네. 변했는데 여기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내가 이 변액연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를 할 때 몇 가지 이 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 IRP라고 하는 개인연금 있잖아요. 그럼 퇴직연금, 우리 또 이런 변액연금 같은 이런 쪽을 젊었을 때부터 자기가 해나가면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큰 돈 없이 노후를 준비한다. 큰 돈이 필요 없이. 이 전제는 투자형 상품을 전제로 얘기를 했었을 때 이 노후에 큰 수익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채권을 했다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게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 편집장의 성격이 되게 급한 거 같죠. 예. 그렇게 보이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급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생각보다 상당히 듣고 보내버리고 표현을 않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니 아빠 말하는데 왜 자르는 거야? 근데 그것은 얘들 한 섹터만 가지고 2시간을 논쟁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어널리스트랑 얘기하려면. 근데 포인트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고. 근데 이것도 노후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리가 해보고 싶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같아요. 이거습니다. 앞으로 세금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양극화가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올라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은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동산도 보유세가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후퇴할 가능성은 나는 거의 없다고 봐요. 후퇴할 가능성.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게 무서운 거다. 근데 여기는 비과세인데 왜 하지 않으실까? 자, 이것은 수익을 내는 시대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 느낌은 비용을 오래된 결정된 비용을 줄이는 것, 이게 해지를 하는 느낌. 비과세 상품이나 네, 그 세제에 대한 혜택을 받는 이런 걸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의 실수일 수 있어요. 보험회사나 보험업계가 설명을 보험회사의 순기능에 대해서 좋은 기능,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안고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이익은 날지 모르지만 사회 기능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건강보험을 판단하는 부분은 이렇게 프로텍트하는 측면에서 되게 대단히 나이스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대단히 약하다는 거예요. 한국보험사. 그래서 우리 미래에서 열심히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김경호 사장님, 연금에 대해서 이제 뭐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동영상도 많이 만드시고 그러시잖아요. 이 연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의 연금 시장. 저는 좀 이게 연금저축을 얘기하는 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퇴직연금, 변액연금 이 세 축이 사실은 국민연금은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연금이야말로 30세 늦어서 30세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도 앞으로는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5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장기 비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금 자산을 최단기 상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젊은 분들 맞벌이 하면서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만 들어도 앞으로 노후 준비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연금을 운용을 투자 자산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투자 자산으로 하라는 것은 주식형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유달리 아직도 옛날 습관에 있어서 가지고 운용을 너무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확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최근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단기는 막 투자를 하면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들때 보면은 투자자산 비중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확 바뀌어야 되죠. 정책적인 잘못된 부분도 있죠.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세요, 진짜? 금리가 이렇게 낮을 때 약간 좀 표현을 들려오자면 존 메이너드 케인즈 경이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이자 생활자의 안락사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금리가 낮으면서 돈을 놓고 있는 거는 내 재산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영혼을 불어넣고 좀 생동감 있게 야성적 충동이 나오도 돈을 움직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투자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중적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운이 안전해야 되라는 사실은 실제로 안전하지 않은 이 프레임을 당국이 금융재벌들이 금피아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걸 알으셔야 돼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우리가 이거 노후라고 하는 게 예. 얼마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 100세 시대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김영호 대표께서 이분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몇 살까지 살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연구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수명에 대한 생각, 뭐 지금 80대 중반까지 왔다가 옛날에는 60년대 60살 정도 수명이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120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0대는? 예, 저는 최근에 책을 보니까 수명이 이제 편차도 커지는데요. 보통 한 115세 정도는 보는 것 같고요. 115세에서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거의 1000살까지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수명의 편차가 생각보다 편차가 확 크기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70년을 살겠네. 예를 들어 100살의 사람들이 대부분 죽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앞으로 20대, 30대인 분들은 혹시 110살, 혹시 140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젊은 세대가 직면하는 제일 큰 불확실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텍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자식들이 우리를 케어할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 90이 됐어. 예. 그러면 자식들이 이제 30 중반에 났다 그러면 40 중반 이렇게 이제 50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노후 준비하려고 부모를 케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응이 무지 빨라가지고요. 네. 제가 베이비부모 세대한테 자식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무슨 자식의 기대기는 자식은 앞으로 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포스트다. 벌써 인식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자녀 리스크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해도 자식에 대한 프레임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걔한테 뭘 좀 더 주고 싶고 뭐 이런 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트랩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우리 이상관장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저축, 연금이라는 강제저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적은 돈으로 다음에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옛날에는 좀 그 노후자금 준비라는 게 좀 이원적 분절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60세까지 내가 직장을 다니고 그다음에 퇴직하면 이때 모아놓은 돈으로 노후를 살아야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분절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60대가 은퇴하니까 내가 노후 준비는 한 40대 중반, 한 50대 초 이때 시작해야지 라는 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내가 노후를 위한 재무사의 기본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명이 길어지면서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못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야 될 길과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이 서로 어긋나 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 노후 준비는 50이 넘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직장을 출발하면서 예. 자기가 무슨 뭐 자영업을 하시면 다 시작을 했으면 자영업을 하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노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서 몇 개의 그 툴을 가지고 꾸준하게 얼마씩 꾸준하게 되네. 뭐 그런다고 그래서 그냥 뭐 생활은 뭐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고 돈을 전혀 안 쓰고 그러면 안 되고 돈도 쓸 줄 알아야지. 예. 친구하고 같이 술 한잔 커피도 한잔 하고 술도 마시고 또 여행도 다니고 하는 것도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재미 예. 그것도 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매달 넣으면 적립식으로 투자가 되는데 투자형 비중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뭐 퇴직연금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거의 사실은 거의 90%가 원리금 보장이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IRP라고 해서 그나마 조금 원리금 보장형이 25% 안 저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변화성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 주포라고 하죠. 그 주식의 비중. 금융회사에서 원리금 보장해 주놓고 금리를 얼마나 쳐주겠어요. 그걸 빌미로 해서 그러면 예. 지금 현재 투자형 상품이라고 금융회사는 전체로 봤을 때 엄청난 수익을 실현을 해서 주주가 회사가 다 가져가 버리죠. 3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총 자산 규모, 순자산 규모가 얼마냐? 1경 6천조 정도. 전체. 우리나라 이 자산이 근데 그 중에 송금융 자산이 5,800조. 예. 580조. 580조에서 이거 이제 부채 뺀 거예요. 예. 580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금에 넣는 자산이 20만 투자형 자산이 20만 3, 4조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거 아니에요? 약간 수치가 약간 1, 2조 차이. 지금 수치는 굉장히 지금 차오가 있습니다. 박현주 회장이 수치에 대해서 지금 착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 아주. 근데 왜 옛날에 10% 있을 때는 그 원금 보장이 좋죠. 맞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는 게 위험하고.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지금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금에 넣으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So far so best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률이 예금이 5%, 10%일 때는 뭐 좋은 거죠. 잘했는데 환경이 이제 갑작스럽게 제로금리로 떨어졌는데 여기에 지금 적응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이 전체적인 그 자본 구성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예.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옛날에 고금리 때 참 재밌는 것은 기업들은 차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 왔지 않습니까? 예.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안 하고 차익을 부채비를 해서 성장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도 사고가 났죠. 그러면서 몇 개 기업은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저금리 이 기업들은 근데 그때 고금리 때 고도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고도 성장을 할 때 개인들은 이상하게도 저축을 많이 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할 수 있겠죠. 예. 세계에서 1등이었습니다. 예. 근데 금리가 낮은데 기업들은 어쩌냐 그러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금리가 낮은데 차익을 안 해.
금리가 높을 때 기업들은 차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낮은데 기업들은 차입을 안 해요. 근데 금리가 낮은데 개인들이 차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자본 전체 금융시장의 불편한 진실이에요. 기업들은 돈을 가지고 차입을 안고 돈을 가지고 가끔 파이낸싱 해가지고 M&A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R&D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개인들이 기업들은 그 말은 그 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금을 안고 투자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들은 안전한 원금보장 상품으로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10%대 추억 때문에. 근데 이것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억 때문이 아니고요. 왜 안 바꿔주면 그 투자형 상품 그러면은 위험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안전한 것이 최고라는 프레임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머니, 속도 가신 투자자분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 현상이 이제 그 증권사로 투자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지금 이제 부자 이동이 가능하죠. 예. 이게 쉬워졌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금융의 핵심이에요. 예, 이것을 바로 제가 한 겁니다. 6년 전에 전주 완산을 의원이었던 이상직 의원에게 이걸 얘기를 해서 너무 불편한 이 이전 제도를 잘못된 거다. 간편하게 바꿀 수 있도록 간소화시켜라 해서 이 간소화 절차가 시행된 이후에 이전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죠. 제일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시작이 되면 돈이라는 것 자체는 완성의 힘 같은 게 작동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또 최근에 옮기신 분들이 수익을 낸 거죠. 투자에서 좋은 경험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옮기고 있지 않을까. 그 투자형 자산이 많이 없는 그 사회는 되게 고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보면 일본이 이쪽 비중이 낮지 않습니까? 네. 잃어버린 20년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도 아직도 하지 않아요. BOJ가 ETF 사는 거 좀 규모가 크고 BOJ가 ETF 사가지고 뭐 거기는 수익 보고 산 건 아니겠지만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돈을. 근데 투자형 상품을 많이 갖지 않는 국가는 이 저금리에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근데 미국은 이게 거의 50% 육박하거든요. 투자형 자산이. 우리나라는 지금 한 10, 6, 7, 8 이 정도 투자형 자산이고 연금은 11%라고 그러죠? 예, 대략 뭐 10%. 10%죠. 예. 주식형에 11%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익이 나겠어요? 이가 한 30조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11% 정도의 투자형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좀 너무 아쉽죠. 더구나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그래도 현명하기도 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2000년 초반에 부장님도 펀드 만드시고 하시면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 계속 박스권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의 투자형 자산을 국내 주식에 만난 거죠. 네. 이렇게 하고 보니까 한 5년, 10년 지났는데도 별로 수익이 안 나네.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은 해외는 그때 수익률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자, 이분들도 지금 종목 전환 제도나 펀드 변경 제도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이론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골프 선수가 이제 경기를 나가는데 풀셋 14개짜리 풀 골프채를 가지고 나가는 경기 하는 선수하고 드라이브하고 퍼터만 가지고 나가는 경기하는 선수가 누가 이길까라고 하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쪽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금 자산을 글로벌에 분산해야 되겠네요. 한국이 글로벌 GDP의 2%가 안 되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98% 시장이 밖에 있다는 얘기야.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글로벌리 분산하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죠. 고객분들이 이제 어떤 펀드에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고 그게 또 불편하신 게 사실이었는데 연금 시장도 많이 진화를 하고 저희 또 변액보험도 진화를 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6년 반 전에 MVP 펀드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40개의 하이 펀드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한 10개 정도를 몇 퍼센트에 어떤 이유로 투자를 한다 이것을 3개월마다 한 번씩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리포트를 내는 그런 펀드인데요. 이것이 이제 다른 그 타 자산 배분형 펀드하고 좀 다른 이유는 저희는 그 40개의 펀드가 있는데 그 각 펀드별 다른 자산을
잘하는 운용사의 펀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형 펀드를 한 운용사한테 이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한 운용사의 모든 상품이 그 자산 배분 펀드에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각각 잘하는 것들의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결과도 좋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죠. 검색해 보시면 우리 MVP 펀드가 구조가 좋다는 걸 아시게 되겠죠. 네. 그 레버 카운트, 증권사 레버 카운트 같은 방식. 이 글로벌 펀드들, 뭐 미국의 나스닥이나 S&P나 또 뭐 유럽 지수형, 또 성장 지수형 뭐 이런 것들로 각각 섹터별로에서 또는 국가별로에서 고객이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이걸 또 이용해서 펀드 변경이나 종목 전환을 해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주식 활용할 수 있으면 채권에 하는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바로 연금저축펀드와 변액보험에서 가능한데, 다만 변액보험은 회사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심합니다. 이건 세율이 높은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거의 580조 정도 순금융자산이 되는데 전체 한국 자산은 1경 6천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 고쳐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아직 개혁을 해야죠. 개인들이 저금리를 위해서 차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가계대출에서 보면은 57%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큰 것은 그 주택담보에서 주택을 살려고 아까 말씀하신 그게 그쪽으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검정색, 그리고 다우 지수입니다, 여러분. 코스피 지수 지금 40년 됐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IMF가 있고 금융위기가 있고 코로나가 있어도, 테슬라나 삼성전자도 내가 하필이면은 쓰려고 그러니까 5년 후 10년 후에 경쟁이 약해져 가지고 쪽박 찰 수 있어요. 그게 개별 종목의 리스크라는 겁니다. 0.1%라도. 그러나 이 지수형은 절대 쪽박 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림의 법칙,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그것이 오히려 이것이 기회다. 이것이 기회다 오히려. 이게 이해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쫙 펼쳐놓으니까 이 박스권에서 이게 수익이 안 나죠, 당연히. 이럴 때 종목 전환은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종목 전환이나 펀드 변경은.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박스권에서 며칠, 몇 주, 몇 달, 그러면은 이 수익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삼성증권 팝에 들어가서 보여드렸죠. 자, 그리고 이때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형으로 갖고 있어야 이게 자연스럽게 분할 매수 효과도 있고 기회가 된 목돈이 있을 때는 추가 납입의 기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건 우리나라의 지금 업종별 섹터가 허리층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이게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IT, 정보통신사업,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것들 비중이 굉장히 높은 세계적 수준이죠. 62%. 미국의 53%가 더 높습니다. 나라가 좀 적었을 뿐이죠. 또 기술도 그만큼 좋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ETF나 어떤 펀드를 투자를 할 때에 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시밀러, 전기차, 수소차 이런 섹터로 만들어진 펀드 쪽에 여러분이 투입을 많이 해놓으면 앞으로 10년, 20년 갑니다. 이건 대세예요. 그런 걸 통찰하고 투자를 하시고 그 펀드도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묻어두셨을 때 이거 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V자형이든 W자든 U자든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장기 자산으로 갈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나 퇴직연금이나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수형을 활용하실 줄 알아야 된다 소리예요. 그래서 주식형에 놔두는 비율이 80% 90% 돼야만이 이건 수익이 되는 겁니다. 채권형을 갖다가 오랫동안 놔둬서는 절대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금융회사들만 존중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동안에 금융회사가 관피아가 여러분들 심리를 이용해서 안전한 것이 최고라는 잘못된 심리를 만들어서 금융교육도 없는 데다 그냥 끌고 간 것이죠.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자, 이거를 저희 웨스트로와 자회사인 한국금융자산 입출구 전략연구소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를 할 수 있는 때까지 저희들이 시그널을 드리고 도와서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저희들이 저 알프스 산맥산을 등산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높은 고지를 가는데 저희가 셀파 역할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또 유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이 정보 이용료, 시그널 이용료 그거를 저희가 2월부터 여러분이 납입을 해주시면 힘이 되어서 여러분이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과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 이것으로 오늘 마지막 엔딩 시간을 가졌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오프라인을 통해서 더 디테일한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길 되시길 바라면서 그동안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